거래가 다시 소강 상태로 소폭의 조정들만 있다. 집을 싸게 사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올해를 잘 이용하시면 좋겠어요. 금매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잘 포착하시면 싸게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그럼 일본 경제가 완전히 나아졌다고 봐야 됩니까 했을 때 아직까지 몰핀 맞고 있는 겁니다. 아직은 탄출했다고 이렇게 속단하기 이르고요. 누가 더 잘 사는 거예요? MZ세대 기준으로 했었을 땐 한국이 더 잘 삽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있었죠. 맞아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파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라이브 영상을 봤는데 교수님께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관련 헌법재판관의 일단 판결 영상을 보셨는지랑 이번 판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사실 판결 당연히 저도 주의 깊게 지켜봤고요. 파면이라고 선고가 나와서 저야 경제적인 차원에서 일단 경제는요,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유리하던 불리하던 게임의 룰이 정해져야 투자도 할 수 있고 대응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국내적으로는 가장 큰 불확실성이라고 할 수 있는, 즉 정해지지 않았던 것이 국가 수반이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것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그래도 일단락이 어떻게든 된 거다.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경제의 호재다 생각을 했는데, 저만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환율이 갑자기 안정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국제적으로도 당연히 우리나라의 중요한 리스크가 일단은 해결이 됐다라고 판단이 돼서 환율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고, 일단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든 동의하지 않던 간에 불확실성이 없어진 것은 우리 경제에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래 환율이 며칠 전만 해도 한 1,470원 정도 했는데 1,430원까지 떨어진 거 봤는데 지금은 1,442원 정도. 이게 떨어진 이유가 어쨌든 불확실성이 사라지니까 뭔가 한국 시장에 대한 안정을 갖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외국인들은 대통령이 올바른 판단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어떻게 되는 거야, 결정을 해주세요, 이게 중요한 건데, 결정이 되는 게 일단 호재가 됩니다. 그럼 앞으로 환율도 조금 요 가격대에서 아래로 안정화될 확률이 높아지는 건가요? 예,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국내적인 정치적 리스크가, 불확실성이 환율에는 30원 정도 반영된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30원만 낮아져도 1,450원대 넘었던 것이 1,450원 언더로 내려올 것이고요. 게다가 최근에는 트럼프발 관세 악재들이 많아서 불확실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다시 환율을 좀 올려놨는데, 그런 것까지도 어느 정도 게임의 룰이 불리하든 뭐 하든 간에 결정이 되면 조금 더 안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파면은 이제 결정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번복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런 역사적인 순간의 것들을 제가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하는데, 헌법재판관 8명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원일치로 인용했는데, 반대 의견이 없는 전원일치는 또 쉽지 않은 거 아닌가? 한 2명, 우리 많은 분들이 또 한 2명이나 3명 정도는 반대할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네, 저는 법조인은 아니지만 아마 헌법재판관님들로 예전에 소수 의견 편하게 내는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다 코멘트를 내서 발표하는 게 그동안의 관례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그분들은 그냥 다들 전원일치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고요. 물론 이번에 그럼 왜 이렇게 길어졌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옥신각신이 있는데요. 저도 친척분들 중에서 법조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얘기를 들어봤더니, 일단 우리가 어떤 의견을 내기 전에 팩트 체크는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다 이런 거라고 이해하고 결정할까요? 이런 논의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번에는 안건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그럼 이거는 이런 걸로 우리가 이렇게 사실로 인정하고 판단들 하고 의견 내시고요 하는 그 과정이 지루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저는 그냥 이번에 워낙 이슈들이 많아서 그런 거 체크하시는데 시간이 걸린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일부러 당신도 혼자 소수 의견 내지 마시고 찬성하십시오, 이런 문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이 결과를 보고 만약에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전원일치라는 데이터 결과값이 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만약에 이게 탄핵이 되든 안 되든 6대2, 7대1, 5대3 나오면 이게 찬성하는 분이든 반대하는 분이든 이제 각자가 이제 좀 주장할 수 있는, 봐라 의견이 나뉘지 않았냐, 이런 이제 여론도 좀 많이 형성돼서 이게 이제 우리가 어쨌든 대통령이 탄핵이 이제 지금은 된 건데, 결정되고 난 다음에도 이제 계속해서 국민들이 좀
좀 대립을 하게 되는 현상이 좀 이어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약간 걱정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이제는 좀 어쨌든 깔끔하게 뭐 만장일치니까 사실 네. 사법부의 헌법재판관 8명이 만장일치를 안 믿으면 그러면. 그럼 뭐 뭘 믿을 수 있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실 원치 않은 결과 나오신 분들은 또 섭섭하게 들으실 수는 그렇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 시스템에서 우리가 이렇게 결정하면 그냥 따르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거니까 네. 그냥 8분이 전부 다 그렇죠. 뭐 일관된 의견이었으니 이제 네. 뭐 따라야죠. 그래서 저는 제일 인상 깊었던 대사가 마지막에 헌법재판관이 그분께서 얘기하신 게 피청구인이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요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근데 좀 뒤에 문장이 더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쨌든 우리도 이제 탄핵과 관련해서도 계엄령 관련해서도 이제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면 가끔 의견이 다를 때가 있잖아요. 있죠. 그럼 이제 뭔가 좀 조심스러워지던데 이제는 그럼 좀 대립들이 조금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게 지금 진짜 가장 큰 문제예요. 모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들이 지금 극단주의가 성행하고 있고요. 이것만큼 또 사회적 비용이 높아지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워낙 또 해결 능력이 좋다 보니 이제 또 좋은 미래를 그려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파면이 되었으면 윤 대통령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했던 것들로 우리가 잃은 것들도 한번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이 꽤 있죠. 뭐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다시 게임의 룰을 다시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자가 부재했던 것은 당연히 논의 자체가 원활하게 전개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과정에서 기민하게 대응하고 이제는 기업들이 혼자 해결하는 상황이 아니라 국가의 여러 가지 경제 펀더멘탈이 외국도 보세요. 국가 수반과 기업들이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모습이 많이 추진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혼연일체가 안 됐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기업인들이 자구적인 노력을 했죠. 막 플로리다 그 뭐라 할까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 신세계 그룹에 정용진 직접 가고 회장이. 혼자 가고 그다음에 한화 같은 경우는 별도의 그 뭐랄까요? 로비스트들을 고용해서 그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따로 짜고 그다음에 정의선 부회장도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정부를 기다리기보다는 그 상호관세 나오기 전에 우린 재수출에도 한번 취해보자 해서 31조 투자를 발표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보기엔 저는 안타까웠어요. 기업들이 조금 우리 정부의 도움도 받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었지만 뭐 이제 또 잘 해결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윤 대통령 파면 후 대선 일정 앞으로 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알기로 무조건 60일 뒤에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정확한 일자는 이제 나오겠죠. 대충 60일 즈음이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대선이 치러지면 인수위라는 기간이 거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60일 뒤에 누가 당선이 되면 그 다음 날부터 바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전에는 뭐 인수위에 누가 들어갔느니 거기에서 어떤 정책이 논의됐느니가 중요했었는데 이젠 그렇지 않습니다. 당선된 다음 날 바로 그냥 청와대 들어가서 그 내각 꾸려가지고 바로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은 오늘은 또 김작가 TV니까 투자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면 코스닥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무조건 조기 대선으로 들어가고 이런 그 정치적 리스크가 있는 게 다 악재예요. 왜냐하면 코스닥은 코스피와 달리 중소 중견 기업들이 많이 상장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 기업들은 정책적 뒷받침이 굉장히 중요한 호재예요. 그런데 정상적인 대선을 하게 되면 1년 동안이 대선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양쪽에서 호재를 막 엄청 쏟아내요. 1년 동안 어느 지역에서 뭐 개발하겠다 아니면 우린 2차 전지에 대한 특구를 조성하겠다 뭐 하면서 합니다. 그러면 그게 주가에 슬슬 반영도 되고 어떤 산업의 테마주 또는 뭐 주도주 이런 이슈가 생겨요. 그러면서 자금들이 다시 거기에 몰리게 되고 그 회사들이 주목받아서 코스닥은 들썩일 수 있는데 60일 만에 선거가 치러지면 일단 그게 추격되는 거죠. 생략되고 원래 1년이면 뭐 저쪽 정당에서 얼마 주기로 했다고? 그럼 우리는 묻고 더블로 가! 하면서 막 이런 것들이 호재가 되는 건데 그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코스닥은 어차피 탄핵의 시기열이 들어가는 순간 호재성이 많이 희석돼 버리는 게 있고요. 코스피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회사다 보니 내수보다는 수출로 성적표가 좌우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스피는 오히려 트럼프발 악재에 대해서 영향을 더 많이
많이 받는 것이고 코스닥은 국내 이슈가 더 큰 건데 그런 차원에서 결국 60일 조기 대선 이거는 코스닥에선 기대할 수 있는 호재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과 부정으로 나눴을 때 좀 어떤 게 또 있어요? 불확실성 제거라는 게 긍정. 네. 그 다음에 부정은 외국인들은 어떻게 보면 한국이란 나라에 약간 갸우뚱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야, 뭐 저 나라는 또 대통령이 또 이전에 파면이야?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으니까. 그리고 그전에도 뭐 탄핵을 또 올렸다가 그때 기각되긴 했지만 야, 저 나라는 아직 정치적인 안정감은 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뭐 축적된 뭐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아니라 뭐 이런 축적된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경제에 대한 펀더멘탈에 의구심을 보이게 만드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니 교수님 이게 선진화된 민주주의의 숙성된 모습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당연히 맞긴 한데요. 어떤 국가가 어떤 국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가 한 모델만 그게 장점만 있으면 전 세계가 그걸 했겠죠. 근데 우리나라를 쳐다보는 외국의 시각은 우리는 제국이 아니에요. 미국이나 이런 제국이 아닙니다.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뭐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국가 시스템의 장점은 순발력이고요. 국가와 기업이 혼연일체가 돼서 치고 나가는 역동성이거든요. 그런데 그 역동성의 한 축이 되는 국가 리더십이 계속 흔들릴 수 있는 나라다라는 건 한국이 그동안 보여줬던 어떤 시스템에서의 장점에서 의구심을 좀 갖게 만드는 요소죠. 네.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그 당시에 주식시장도 가산시장도 굉장히 좀 많이 희청했었는데 네. 이제 앞으로 주식시장이든 가산시장이든 좀 더 안정화될 확률은 있는 거네요? 당연히 있죠. 네, 당연히 있고요. 뭐 지금 분위기상 저도 정치는 잘 모릅니다만 일단 국민들 중에서 이런 생각 가지신 분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저쪽 정장이 잘못한 거가 확인이 됐네요. 그러면 당신들은 이번에는 나름대로 혼을 아시고 다른 쪽을 이번에는 지지해야지. 그렇죠. 이런 분위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약간 원사이드하게 끝날 수 있는 선거판이 된다면 그쪽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후보자, 아직은 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그러면 그분이 추진하는 경제관, 또 그분이 추진하려는 그동안의 어떤 정치 기조들, 이것들을 바탕으로 빠르게 시장의 작은 포트폴리오가 재편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건 누가 될 것 같다가 어느 정도 확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바로 호재의 테마와 어떤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는데 벌써 오늘 저 녹화하는 오늘 기준으로 헌재가 오늘 발표하고 나서 흔히 말해서 이재명 테마주가 벌써 급증을 했어요. 이 테마주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걸. 그분이 옛날에 정말 고생하셨을 시절에 이랬던 오리엔탈에 왜 투자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무슨 연고가 있는 거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벌써 반영된다는 건 이제는 다음 리더십이 누구구나. 시장에선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파면 관련해서는 마지막 질문으로 사실 미국에서도 이 선거 기간 중에 바이든이 갑자기 이제 대통령 후보를 바꾸면서 해리스가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붙었는데 이 기간이 굉장히 이제 해리스 입장에 준비할 시간이 너무 없음으로 인해서 패배의 요인도 있었단 말이죠. 사실 지금 이제 60일 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어쨌든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유리하다는 거 우리 모두가 어쨌든 언론상의 기사로서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다른 후보가 될 확률도 당연히 있지만 이재명 대표가 된다면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어쨌든 교수님은 뭐 그쪽 당과 이재명 대표의 색깔도 아실 테니까 어떻게 좀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 후보들 중에서 아니면 큰 꿈을 가진 분들 중에서 직간접적으로 인터뷰한 내용들을 보거나 이렇게 경청을 했었을 때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았던 분은 이재명. 맞아요. 저도 봤습니다. 엄청 높으시더라고요. 그분의 용어는 주식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용어와 맥락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주식시장 자체에 대해서 진흥하고 부양하는 것들은 알고 하는 분이실 테니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주식시장 부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본인이 제가 뭐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셨을 때 이렇게 표현하신 것도 있는데 기억나는 게 본인이 당선되거나 탄핵이 결정되고 민주당이 집권하면 뭐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3천 이상이 간다. 아마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런 얘기도 하실 정도로 자신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주식시장은. 그래서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뭐 그냥 일단 말이
말이 통하는 분이 앉아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뭐 많은 분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부동산에 대해서는 특히 좀 약간 상급지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걱정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뭐 굉장히 때려잡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걱정을 하셨는데 최근 뉘앙스가 아니 뭐 다주택자 분들도 세금 잘 내시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조도 해주셨고 세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예하려는 것들에 대해서도 입장을 표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또 입장을 왜 바꾸셨냐 했었을 때 그때와 내가 지금의 위상도 다르고 난 상황이 다른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얘기하는 여러 가지 그 맥락을 봤을 때 그냥 단순히 선거용 멘트가 아니라 약간 그 사이에 생각이 바뀌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은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제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많이 바뀌어왔고 또 바뀌겠죠. 그거 뭐 말 바꿨다 이렇게 지적할 게 아니라 진솔하게 왜 바뀌었는지 얘기하는 멘트를 요 근래 여러 유튜브들 하시더라고요. 김 작가도 한번 나오시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데서 얘기하신 걸 종합해 봤는데 진짜 생각이 바뀌신 거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도 생각보다는 악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하면 주식 시장은 파란불이 들어.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빨간불이 아니라 그 주황색 불. 걱정했던 분은 일단 약간 해가를 했으니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혹시 가상자산 시장?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나름대로 저 세금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어차피 정치적인 쟁점, 이슈가 많이 이제 잦아들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명확하게 들어보고 싶어요. 저 같은 경제 그냥 전문가들은 저도 유권자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저 같은 사람들이 요즘 너무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우리 김작가 TV 같은 양질의 좋은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이런 최첨단 뉴미디어를 제외하고는 됐지? 그 라디오나 다른 유튜브는 다 물어보는 게 뭔지 아시죠? 뭐요? 정쟁만 물어봐요. 어젯밤에 누구의 트위터에서 누구의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만 물어봐요. 우리 유권자들은 미래를 얘기하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걸 듣고 싶은데 계속 네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이것만 하니까. 자, 그런데 알겠습니다. 김작가 TV에서 대선 시리즈 준비하겠습니다. 얘기 마저 하고요. 그런데 물어봐야죠. 자, 토어제 어떤 쪽 동네는 풀기를 허용하는데 푸실 겁니까 말 겁니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상자산에 수십조 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계속 세금 유예받길 원하는데 세금 납부 언제부터 하실 겁니까? 다 물어봐야죠.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작가 TV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모든 후보분들 섭외해서 좋은 콘텐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10분 경제 책을 출간하셨어요. 또 이게 몇 번째 책이시죠? 사실 셀 수 없을 것 같은데. 저 혼자 단독 저서로는 한 7번째인 것 같습니다. 부제가 샤넬 라멘 아파트가 들려준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네. 아니, 다 너무 다른 거라서. 정말 고맙다. 제가 이 책을 어제 받았거든요. 야, 고맙다. 자, 설명 좀 드릴게요. 이것도, 저는 여러분, 관계지향적인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누가 친한 사람이 부탁하면 잘 거절을 못해요. 근데 그래서 잘 안 친해지려고 애를 쓰는데, 이 책이 친구네 출판사예요. 그 썰이 시작되는군요. 친구네 출판사예요. 네. 그래서. 그래서 책이 약간 좀, 안에 내용도 클로가 아니네요. 이거 가제분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 표지 색깔도 약간 색깔이 좀 힘이 없어. 빈티지스러운 느낌이야. 제 친구가 출판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는 아니고 교육회사로는 우리나라 1등인 데인데 출판업도 하고 싶은가 봐요. 그 외 또 책값이 22,000원이야. 엄청 비싸네.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야, 종호야, 너는 우리 회사가 출판업도 하는데 너 어떻게 책을 하나 안 내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게 된 책인데 그래서 제목도 그 친구네에서 정한 거예요. 저는 잘 이해는 안 가는데 뭐 10분 경제 이해될까? 왜 제 생각에는 안에 여러 가지 목차들이 있는데 그 하나하나를 10분 만에 보면서 우리 경제 현상을 분석하고 교양을 쌓을 수 있는 그 컨셉은 맞아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건 샤넬 라멘 아파트가 들려준 이야기. 하나씩 얘기해 주세요. 가볍게 그래도. 네. 자, 저는 우리 김작가 TV에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분석하는 내용을 내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나 스스로가 경제의 기초적인 것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샤넬,
입는 거고요. 네. 라면 먹는 거고요. 아. 그 다음에 아파트 사는 곳이에요. 네. 의식주를 바탕으로 기본적으로 의식주에 숨어있는 경제 원리를 경제학 원론에 꼭 필수로 알아야 되는 개념들을 다 아주 손쉽고 친숙한 용어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을 읽다 왜 샤넬백을 사러 프랑스까지 가는 걸까? 웨딩드레스가 흰색이 된 이유는 조선시대 임금님도 브랜드 옷을 좋아했다는데 우리가 입고 걸치는 의류에 관한 경제 원리를 알아보자 뭐 이런 건데 근데 샤넬백 사러 프랑스까지 가는 거는 프랑스가 더 싸서인 거죠? 맞습니다. 웨딩드레스의 흰색인 이유는 뭐예요? 네, 이거는 마케팅 때문입니다. 예. 뭐 약간 순결해 뭐 그런 상징이 아니에요? 예, 그 빅토리아 여왕이라고 하죠. 영국의 네네네. 최전성기를 이뤘던 네. 그 빅토리아 여왕이 흰색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했어요.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후광 효과로 인해서 전 세계 모든 신부들이 네. 다 흰색 웨딩드레스를 선택하기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마케팅적인 요소들 이런 걸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자, 두 번째가 또 경제학을 먹다인데 여러분 이거 자세한 내용은 사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라면 종류가 많은 이유가 있다. 막걸리 한 잔에 당해 일석엔조의 비밀. 점심값을 돈이 아닌 식권으로 주니 먹고 사는 것만큼 경제에 밀접한 것은 없다. 식생활에 담긴 경제 원리를 찾아보자는데 라면 종류가 많은 이유가 있다고. 이게 무슨 말이죠? 당연히 많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라면의 그 종류만 많은데 네. 라면 만드는 회사는 우리나라에 실질적으로 3개밖에 없어요. 농심, 그 다음에 오뚜기, 오뚜기, 그리고 삼양. 예. 물론 팔도나 몇 개 있지만 워낙 마켓 사이즈가 차이가 크죠. 그런데 그 3개 회사가 이 시장을 자신들의 독과점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네. 진열대 빈칸을 안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라면 살 때 어느 회사 건지 보지 않고 브랜드를 보잖아요. 신라면, 안성탕면, 너구리, 뭐 이런 거 보잖아요. 한 회사가 그 많은 종을 넣는 이유가 매대 다른 회사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 그 쉽게 표현하면 그겁니다. 옛날에는 이제 우리 그 배달 음식 시킬 때 전단지가 있었잖아요. 네. 전단지 특히 책자 같은 거 조그맣게. 근데 거기에 중식당이나 한식당이나 뭐 몇 개 주문하는데 보면 다 같은 데야. 맞아요. 맞잖아요. 그 사람들 고민하지만 결국 같은데. 네. 약간 그런 거 비슷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들이 숨어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회사에 투자할 때 그 회사가 이런 그 반열까지 올라갔으니 이제 과점 기업이 되겠구나. 그럼 거기다 넣는다든가 이런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점심값을 돈이 아닌 식권으로 주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을 돈을 주면 될 텐데. 네. 이거 똑같은 돈인데 내가 딴 데 쓸 수도 있는데. 네, 설명을 좀 드리면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뭔가 지원할 때 바우처 같은 걸 주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돈을 꼭 거기다 써주기를 바라는 거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그 어려운 사람에게 이거 꼭 식사하시는 데 쓰십시오라고 현금을 드렸는데 그분들 중에서는 수사 마시는 분도 계시고 또 불법적인 약물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걸 막기 위해서 특정 용처로 흘러들어가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걸 한다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경제학을 짓다인데 뉴욕 부유층이 아파트를 싸게 하는 이유는 뭐 초고층 빌딩의 주인은 누구일까?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못하는 우리 가족 집, 동네 나라 내가 사는 주거 생활 속 경제 원리를 살펴보자인데 이 중에서는 초고층 빌딩의 주인은 누구일까? 부자 아니에요? 그냥? 의외로요. 네. 미국에서는 한때 초고층 빌딩에 사는 사람들이 그것도 뉴욕에 초고층 빌딩에 사는 사람들이 저기 적정한 시골 마을에 사는 사람보다 임대료가 쌌어요. 그게 왜 그랬는지를 여기 적어놨고요. 이 책 한마디만 드리면 제가 갑자기 기분 좋은 일이 하나 생겨서 이 책을 이게 증보판이었고요. 네. 예전에 냈을 때 이 책의 원고 중에 일부가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들어갔어요. 네. 중학교 구조 교과서에. 예, 제가 국감에서 한번 수사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경제 교과서는 집필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아니 제 책이 그 정서법에 의해서 써야 되는 국어 교과서에 넣겠다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럽고 고마워서 이유를 여쭤봤더니 일단 글을 너무 쉽게 써주셨고 그리고 학생들이 꼭 알아야 될 기초적인 교양을 쉽게 써주셔서 그래서 수록하려고 합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지는 중학생도 읽을 수 있는 수준의 쉬운 경제책이다. 다시 시작하고 싶은 경제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싶은 분들은 제발 제 친구를 좀 도와주세요. 제 얘 출판업을 모르는 애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저희 10분 경제잖아요. 저희가 요 주제를 가지고 지금 10분 촬영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주제로 가야 되는데, 예. 다음 주에 당연히 여러분, 인생은 맥락이 중요하고 연결고리가 중요합니다. 이 책의 부제가 뭡니까? 샤넬, 라면, 아파트잖아요. 네, 아파트 가도록 아파트.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 중에서 아파트에 관심이 많거든요. 네. 자, 부동산 시장에서 요즘 경기 좋지 않다고 하는데, 부동산 시장에서 느끼는 경기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아, 이게 우리 조기 대선 네. 요 이슈 때문에 굉장한 악재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악재냐면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호제를 푸셨어요. 그거 왜 풀었을까, 진짜? 그리고 35일 만인가요? 다시 복구했죠. 다시 업데이트 복구했어요. 네, 업데이트 복구. 더 버전을 크게 해서. 좀 아쉽죠. 근데 이 이유를 저도 유권자니까 네. 그냥 유권자 마음으로 생각한 거지. 전 정치 진짜 몰라요. 이런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누가 후보인지 안 정해졌잖아요. 네. 그럼 국민의힘의 후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이 제일 많은 동네는 강남 3구. 그 사람들에게 김문수 후보도 있고 홍준표 후보도 있고 한동훈 후보도 있고 또 누가 있을까요? 안철수 후보도 있고 뭐 유승민 후보도 있고 있는데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려면 호재를 던져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시국에 토호제를 갑자기 푼다라는 건 그것 말고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제가 토호제 풀었습니다, 여러분. 국민의힘 후보 선정할 때 저 좀 기억해 주세요. 네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 일단 추론입니다. 추론이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저도 제가 그냥 유권자 한 사람으로서 네. 그냥 추론이지. 자, 그런데요. 네. 그럼 이제 어쨌든 풀었어요. 그럼 그 논리대로라면 집값이 당연히 호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오를 것도 생각을 했을 거잖아요. 네. 올랐어. 근데 왜 다시 묻는 거야? 이렇게까지 오를 줄 몰랐던 거죠. 그리고 본인 지론도 있었어요. 네. 이 토호제라는 건 기본권인 재산권 침해입니다. 일관되게 주장하셨어요. 제가 그거는 정치가로서 인정을 하는데 네. 그런데 그 타이밍이 너무 정치적인 시점과 맞물렸다는 얘기를 해서 제가 그냥 추측입니다. 아니라면 정말 정중히 사과드리고요. 네. 하여튼 그랬는데 생각보다 이게 확 튀었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게 시장에 어떤 시그널이 됐냐 하면 이렇게 올랐던 강남 집값이 규제 푸니까 이렇게 폭등할 수 있었던 거였어? 이걸 많은 사람에게 확인시켜 준 거죠. 그랬더니만 그 동네 원 거주자들은 토지 다시 묶었다고요? 알았어요. 저희 그럼 기다리죠 뭐. 저가에 저희는 팔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묶을 수는 없으니까. 그럼요. 정권이 언제 또 바뀔 수도 있고 네. 토호제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가진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고 시장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리지 뭐. 이렇게 되는 시그널을 줘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매물이 싹 걷어졌고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사겠다는 그 거래가 줄어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이 이 토호제가 가져다 준 시그널은 강남 집값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을 확실히 어떤 방향인지를 심어주는 형국이 돼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집값 안정을 원하는 게 전 국민의 마음이라면 그런 차원에서는 굉장한 악재였죠. 아니 근데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 대치 청담동을 풀었던 건데 네. 그럼 그것만 다시 묶으면 되잖아요. 네. 왜 또 이제 서초구에 반포, 용산까지 다 묶어서? 왜냐하면 드디어 확신을 줘버렸잖아요. 이게 풀리니까 반포가 70억이 되고 잠실이 뭐 진짜 한 달 만에 3억 뛰고 5억 뛰고 뭐 이런다 보더라. 잠실이 30억 찍어버렸죠. 이게 30억을 찍은 거죠. 그러니까 반포가 70억이니 압구정 거주자들이 뭐야 우리가 저평가됐던 거야? 이런 황당한 일이 생긴 거예요. 네. 그러니 이런 거였구나. 상급지는 더 뛰는 거구나 하는데 토지를 다 묶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상급지로 될 것 같은 아포가 요즘 뭐 올랐다면서요? 그렇죠. 용산도 마찬가지고. 그럼 거기로 수요가 다 촉발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거기까지 미리 눌러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다시 어쨌든 묶였잖아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지금 어떨까요? 굉장히 분노하거나 뭐 아니, 웃고 있어요. 얹고 있다고. 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좀 무리한 대출을 껴서 집을 사신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내가 좀 이자 부담을 좀 경감할까 생각하신 분들에게는 악재일 수 있는데 다른 분들에게는 거봐 내가 생각했던 투자가 맞았잖아라는 확신을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또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쪽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영끌 비중이 얼마냐는 건 참 알기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교수님 갭 투자한 사람들은 사실 다 영끌 아닙니까?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도 많아요. 갭 투자하신 분들은 이렇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우리 둘이 식당을 차렸어요. 근데 갑자기 맛집을 소문이 났어. 1년 하지도 않았는데. 네. 그래서 종업원 인건비 다 주고 임대료 다 내고 식자재 비용 다 털었는데도 매달 우리 둘 월급 가져갔는데도 매달 5억씩 남아. 그럼 형
야, 우리 매달 5억씩 나면 우리 10년 하면 50억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야, 드디어 우리 아침 일찍 새벽같이 문 열고 밤늦게까지 일해가지고 10년 뒤에 50억 되면 우리 드디어 강남 살 수 있네 생각했는데 그 사이 문제가 뭐예요? 강남 집값이 또 오르잖아요. 그럼 방법은 하나예요. 미리 사야지. 미리 사야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미리 사면 지금 돈이 모자르니 전세 끼고 사는 거죠. 그렇죠. 그 전세 끼고 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앞으로 집값이 오르는 건 내 건 거예요. 나는 전세금만 갚아주면 그렇죠. 들어가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값 상승이 더 일어나서 돈을 더 모아야 되는 부분을 해칭한 거죠. 그렇죠. 그런 분들이 갭 투자에 섞여 있어요. 그러니 이거 무조건 영끌해서 투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결국 거기 들어가 살고 싶은데요. 약간 시간이 걸려서 미리 내 걸로 등기 쳐놓으려고 하는 겁니다라는 숫자도 적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맞았잖아 하면서 그냥 기다리자라고 선택하는 숫자가 상당히 많음을 이번에 또 확인했어요. 네. 그럼 다시 묶고 난 다음에는 그쪽 지역들도 집값이 조금 다시 떨어지긴 했겠네요. 그죠? 네, 약간 소폭 하락했죠. 네. 그러면 이제 토지를 풀고 다시 묶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서울 집값 어떤 영향을 줄까요? 강남 3구에 대해서는 확실한 기대 심리를 심어주는 꼴이 됐다. 그래서 상승이 일어날 법한 일이 있어도 저는 강남은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계속 말씀드린 사람이니까 그랬는데 이번에 토호제를 전부 푼 게 아니라 일부만 푸다 보니까 더 상승을 해버린 거예요. 단기간에. 그래서 너무 기대감까지 더 크게 확산이 됐다. 그래서 강남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인식이 더더욱 더 상승하겠구나 생각을 하게 만든 것 같고요. 다른 지역들은 뭐 사실 큰 변화가 없어요. 토호제와 관계가 없었으니까. 다른 지역은 그냥 경기 상황이라든가 우리 뭐 경제 상황 그리고 주택 관련한 제도의 변화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일 뿐이지 토제발 부동산 이슈는 흔히 말해서 상급지에만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이제 다음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어떻게 좀 펼치려 보시나요? 그래서 저도 그걸 진짜 듣고 싶은데 다른 많은 유튜브 채널에서는 그걸 안 물어보더라고요. 너는 그러면 토호제 어떻게 할 건데? 물어보고 그럼 너는 그럼 이렇게 해서 강남 집값이 만약에 더 오를 것 같은데 그럼 너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 어떻게 할 건데? 공급 더 할 거야? 그러면 뭐 재건축 재개발 허용할 거야? 그러면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데? 이거 다 줄줄이 물어봐야 되잖아요. 우리 김 작가님이 꼭 저희가 물어보도록 물어봐 하겠습니다. 주십시오. 박정호 교수님과 콜라보를 해서 불러주시면 영광입니다. 함께 대선 후보와 함께 대담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래도 어쨌든 하반기 부동산 집값 한번 예측해 주신다면요. 수도권. 예. 일단 거래가 다시 소강 상태로 소폭의 조정들만 있다. 단 만약에 저는 투기나 투자를 권하는 건 아니고요. 실수요 입장에서 집을 싸게 사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올해 하반기 올해를 잘 이용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급전 필요한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던지시더라고요. 빨리 던져서 저 다음 주에 들어오는 회사채 만기 막아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시세보다 20-30%도 싸게 던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금 여력 있으신 분들은 금매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미리 잘 포착하시면 싸게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요 책 내셨잖아요. 10분 경제. 샤넬 아멘 아파트가 들려주는 이야기 아파트니까 그 아파트만 한 번 더. 요즘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사실은 좋은 입지인데 뭐 좋은 입지야 뭐 사실 쉽게 살 수 있는 가격이 아니라면 그래도 신축을 원하잖아요. 미래 가치가 보장되는 신축. 그러니까 미래 가치라는 건 솔직히 이제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그냥 나중에도 좀 더 많이 오를 것 같은 신축에 살고 싶잖아요. 어떤 신축을 사야 되는 거예요? 또 이게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이제 불편해지는 저도 건데요. 너무 신축 살고 싶습니다. 저 서울 온 지 이제 14년 됐거든요. 예. 고시원에 살았고 빌라에 살았고 오피스텔에 살았고 뭐 또 빌라에 살았고 지금 이제 오피스에 살고 이제 아파트에 샀는데 그 어디에 월세, 전세, 매매 다 있는데 그 어디에 신축은 없습니다. 맞아요. 이게 참 불편한 진실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서울과 같은 메트로폴리탄 그리고 서울과 같은 국제도시에 살고 싶은 그 분위기가 이게 다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전 인류가 이런 도시에 몰려서 살려고 결정을 했구나. 청년 세대들은 신규 일자리, 더 월급 많이 주는 일자리, 더 좋은 직장 다니기 위해서 오고 나이 드신 노년의 사람들은 정주 여건, 쾌적한 환경, 큰 병원 있는 예. 그래서 여기에 살기로 결정을 했구나. 그렇다면 여기에 살 때 이왕이면 새 집에 살고 싶은데 그렇죠. 모두가 몰려드니 뭔가 기존 주택 헐고 새 집 지을 때 그 과정의 기회비용이 너무 올라간 거예요.
아니 지금도 여기 임대 들어와 살겠다는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내가 몇 년을 왜 그 임대를 포기하고 여기다 신축을 왜 올립니까? 이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신축을 더욱더 못 짓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정치적으로는 신축을 짓는 과정에서 짓고 나면 집가가 엄청 오르고 그것 때문에 소수의 몇 사람이 큰 돈을 버니까 사회적 위화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초과이익을 많이 못 걷어들이게끔 막아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런 기회가 있는 사람들은 뭐 이 시장이 계속 여기 있겠어? 기다리지 뭐 하면서 뒤로 미루는 거죠. 그것 때문에도 또 신축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 신축 가격이 더 올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신축에 대한 아주 니즈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높아졌고요. 그거는 단순히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거 다 투기 수량 아닙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요. 예를 들어서 김 작가님 주변에도 자동차 중에서 정말 슈퍼카에 가까운 좋은 차 타시는 분들 있으시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롤스로이스, 네. 그 다음에 벤틀리. 네. 벤틀리도 있고, 포르쉐 있고, 페라리도 있고. 그럼 그 사람들, 그 다들 어떻게 보면 경제관도 뚜렷하고 투자도 잘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한테는 큰 돈이 아니에요. 그것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자기가 누리는 편익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내가 부자가 됐으니까. 네. 집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이기 전에 사는 집이잖아요. 네. 야, 여기 좋은데? 여기 동네 좋은데? 그래서 살려는 목적이 더 커요. 자꾸 집을 우리가 자꾸 이제 투자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실제 거기 들어가서 살고 계신 분들은 10년 이상 거주하고 20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좋은 동네 살고 싶은 실수요자들이 더 크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냥 말 그대로 그 희소한 새 아파트의 그 다양한 편의성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럼 뭐 제가 3억 더 드릴 테니까 저한테 파세요. 자기야, 여기서 우리 그냥 20년 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축 아파트 어디에 사야 되냐고요? 제일 좋은 데죠. 좋은 입지로 신축을 가야 된다. 예, 답은 정해져 있다. 답은 정해져 있어요. 이게 전 세계에서 상급지로 분류됐던 그 지명의 브랜드 가치를 역전한 사례는 없어요. 맨하탄이 옛날 맨하탄이었고 브루클린을 새로 리뉴얼 했잖아요. 그래서 엄청 좋은 주거 환경 단지를 조성했지만 브루클린의 가치는 맨하탄을 못 이겨요. 어떻게 보면 그 입지는 사실은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만들어진 거니까. 그런 데가 많죠. 자, 마지막으로 좀 일본 경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일본 경제 좀 어떤가요? 소비, 투자, 수출, 고용 뭐 이런 것들 상황 데이터는 다 괜찮나요? 지금 현재는 점점 좋아지고 있고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일본의 고질병인 디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완화돼서 세상에 일본에서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일본도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버퍼가 생겼다. 그만큼 일본의 나름대로 급한 불은 껐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요. 또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일본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많은 투자 자금까지도 몰려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일본이 20년 동안 허우적거리면서 뭔가 신규 산업 어떻게 육성해야 될지 고민들이 참 많았는데 나름대로 그 20년 동안 좌충우돌하고 계속 실패만 하다가 몇 가지 방법론을 드디어 찾아냈어요. 그것 때문에 신산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가시적인 흐름들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장기적으로는 그럼 일본 경제가 완전히 나아졌다고 봐야 됩니까 했을 때 저는 거기엔 동의하지 않아요. 정말 침몰에만 갔던 점점 주춤에만 갔던 일본이 다시 이제 뭐 경착륙이라든가 저속 비행, 저공 비행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것이지 예전의 일본으로 돌아간다 이렇게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본이 독일에게 GDP 3위 자리도 추월당하고 인도에도 쫓기고 있는데 일본 경제 성장 발목 잡고 있는 뭐죠? 당연히 인구 구조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람은 생물학적인 동물입니다. 저도 그렇고 김 작가님도 그렇고 둘이 러닝하다가 가끔 이런 소리 해요. 형, 우리들도 열심히 살았고 이제 슬슬 뭐 예전과 다른 우리가 행보에 대해서 논의할 때도 있잖아요. 네, 뭐 가족이나 주변을 돌아보고 그래서 김 작가님은 사실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계시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달라진 행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 국민이 역동적인 모습이 아니라 작년, 노년이 됐어요. 그러면 경제구조의 역동성, 혁신성, 순발력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형 사고도 많이 나요.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나이가 들면 뭔가 마음도 좀 원화해지고 그리고 기품도 있고 경험이라는 또 다른 저것도 생기지만 뇌도 근육이잖아요. 예전만큼 정교함이 좀 떨어질 때도 있어요. 둔감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큰 실기하는 부분이 생겨요. 그게 외국의 사례입니다. 이게 그냥 자연의 섭리예요. 네. 자, 그러다 보니 그래서 일본이 고령화가 심각하다는 거군요. 노동구도 줄어들었고. 그래서 경제가
크게 좋아지지 않고 계속 독일에 밀리고 인도에 어떻게 되고 그런 소식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 썸네일 세게 쓰지 마세요. 또 그러려고 하지. 일본 망한다 하면서 막 뒤에 침몰시키고 막 핵폭탄 터뜨리고 내가 모를 줄 알아? 나 다 알아, 이제. 망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망하기 직전이다? 일본과 우리를 이렇게 비교하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합계 출산율이 일본보다 훨씬 낮아요. 맞아요. 우리가 훨씬 낫죠. 네, 근데 일본은 인구가 우리보다 배 이상이잖아요. 맞아요. 1억 이상이잖아요. 네. 그러면 일본도 아이를 덜 낳고 우리도 덜 낳는데 네. 청년 숫자가 누가 더 많을까요? 일본. 일본이 배 이상 많죠. 청년들의 숫자도 여긴 억 이상인데 우리는 5천만 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 합계 출산율도 훨씬 더 적고 일본의 청년 숫자가 우리의 3배는 될 거예요. 그러니 한국 경제가 망했다고요? 야, 세다. 그래서 일본이 예전만 못하는 거지 뭐 일본이 뭐 오늘 내일 하는 거냐 10년 뒤에 없어지는 절대 그거 아닙니다. 자, 일본에 그리고 빈집도 많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인가요? 어마어마합니다. 특정 현에는요 네. 탈주범이 탈옥을 했는데 네. 그 현 전체에 3,500가구가 다 비었어요. 그래서 그 탈주범이 어느 집에 어느 방에 숨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경찰이 메인 진입로만 막고 일주일 이상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단전 단수했기 때문에 배고파서 나올 거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 같은 공부하는 사람들은 단어에 민감하거든요. 네. 지방 축소라고 안 하고 지방 소멸이라고 했잖아요. 네. 진짜 없어지는 거예요. 거주자가. 그런 지역들이 정말 많고요. 그래서 일본은 어떻게 중간에 그 경로를 설정했냐면 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1동, 2동, 3동이 있는데 계속 인구가 조금이라도 살고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생활 여건을 제공해야 돼요. 전기 줘야 되고 상하수도 정비해야 되고 파출소 놔줘야 되고 우체국 제공해줘야 되고 다 그거 국가 예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 안 사는 사람들에게 또 그걸 다 제공하니 너무 비용 효율적이지 않고 그래서 거주 유도 구역이라는 걸 지정합니다. 1동분, 2동분 다 3동으로 와서 사세요. 이런 걸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은 단전 단수하고 파출소 다 폐쇄하고 우체국 다 폐쇄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빈집만 있는 지역들이 점점 늘고 있다. 그리고 그나마 지방이더라도 사람이 사는 지역들이 또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구획을 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이 성매매 관광국이 되고 있다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얘기하시는데 이건 진짜예요? 이거 진짜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한 사회 문제가 됐었죠. 집착종 같은 거 말하는 건가요? 아니요. 일본, 이게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인데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역사적인 얘기인데, 네. 우리나라 동부 이촌동 있지 않습니까? 거기 부자 동네 아니에요? 일본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예전에. 부자 동네이기도 하지만 일본인들이 많이 살았던 게 우리나라가 예전에 기술 전수 받을 때 일본에 일본 엔지니어들을 금요일 밤 비행기로 모셔왔어요. 그래서 네가 일본 회사에서 받는 연봉만큼을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오전까지 우리 회사 엔지니어들에게 기술 전수하고 가면 그 연봉, 그 월급의 2배 정도 줄게. 월급만큼 줄게. 이렇게 해서 모셔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엔지니어들이 그래? 이거 별 기술 아닌데? 저 알려줄게. 이렇게 하면서 알려주고 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일본 엔지니어들 중에 하여튼 몇 사람들이 뭐 적지 않은 숫자가 한국에 일종 현지처를 둔 거예요. 그 현지처들이 많이 살았던 동네가 예전에 동부이촌동이었어요. 그래서 주말에만 일본인 남성이 저 아파트 호스실에 들어갔다가 주중에는 또 없고 그런 동네가 꽤 많았어요. 이건 아는 사람 다 알아요. 우리나라의 굴곡지 산업사예요. 네. 그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20년 이상의 일본의 디플레, 소득 수준이 역전된 거예요. 그렇죠. 한국의 소득이 더 많고 네네네. 일본은 일본 청년들이 일본 아버님 때의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적게 받는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젠 한국이 일본 가서 막 돈을 엄청 쓰고 오고 일본인들은 칸코쿠 그러면 야 얘네들 또 뭐 쇼핑 좀 하고 가겠구나 맛있는 거 좀 먹고 가겠구나 이런 정도의 기대감이 생긴 정도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 이상한 업태가 생겼어요. 일본에 뭐 성매매 관광을 가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일본의 성매매 업소가 한국에 진출을 한 거예요. 일본 여성을 데리고. 그래서 옛날에 열도의 소녀들이라고 그 컨셉으로 그런 한국에 와서 성매매 업을 하는 일본 여성들을 데리고 하는 업체가 생겼어요. 대대적인 단속으로 지금 없어지긴 했는데 그만큼 일본의 경제력이 옛날 같지 않으니 그런 비즈니스가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거꾸로 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일본 내에서도 외국인들이 요즘 되게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그런 성매매들도 옛날보다 훨씬 많이 늘었어요. 많아졌죠. 그리고 중국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게 중국은 소득 수준이 아직 한국과 일본만 못하지 않는 천만입니다. 중국의 일선 도시들 중에서 상급지에 해당되는 또는 소득 높은 사람들의 소득은요, 아시아에서 아마 한국하고 맞먹거나 한국을 넘어서는 유일한 곳일 거예요. 특히 그쪽의 무서움은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중국은 오래전부터 한자녀 두기 운동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 작가님이 여성이고 신부고 제가 신랑이라고 할게요. 네. 근데 김 작가님 집안도 아버지 어머니가 재테크 관리 잘하고 그리고 경력 관리 잘해서 재산이 많았어요. 근데 그 재산을 누구만 물려받는다? 한 명. 그리고 우리 쪽도 아버님 어머님이 경력 관리 잘하고 재테크 잘해서 꽤 돈 많이 모았어요. 그럼 그게 저만 물려받겠죠? 네. 근데 이런 두 사람이 결혼을 하면 이 집, 이 가구로 따졌을 땐 이 가구는 강남의 아파트 두 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버는 돈으로 노후 대비를 할 필요가 없죠. 없죠.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나오는 소비 지출의 여력이라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국에도 오고 일본에도 가는데 좀 이런 성매매 이런 관광 같은 나쁜 관광까지도 손을 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교수님이랑 저희가 지난 1월에 같이 다른 분들이랑 후쿠오카 한번 갔다 오고 갔죠. 2월 달에는 같이 이제 교토에 풀코스 마라톤 뛰러 갔다 오고 했었는데 교수님 예전부터 일본 갔다 오고 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요즘에도 이제 몇 번 또 일본 갔다 온 적도 있고. 근데 저는 그 유용준 작가님의 그 멘트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이게 뭐 사랑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만큼 내가 뭘 아는 것만큼 보인다라는 건데 교수님 어쨌든 일본도 잘 아시고 경제도 잘 아시니까 예전에 엄청 갔을 때랑 지금 일본이 느낌이 좀 많이 다른가요? 많이 다르죠. 제가 사회생활 초창기 생활을 했을 때 일본 출장을 가면 저를 베트남, 태국과 똑같은 원오브 댐으로 봤어요. 왜? 그냥 아시아의 여타 국가들, 우리 일본과는 다른 뭐 그런 그런 국가들이잖아. 한국구야. 뭐 너 여기서 밥 먹을 수 있겠어? 여기 슈가 메뉴 이렇게 보여줘. 여기 이런 데야. 정말 맞아? 하면서 선불 줘. 뭐 이런 데도 많아요. 다 후불 내는데 나만. 엄청 기분 상하죠. 그런데 정말 여러분, 저 교수님이 나이가 70대여서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불과 2000년대 초중반일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수님 77년생입니다. 예, 진짜 2000년대 초중반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죠. 한국인이다 그러면 아예 한국인 전담 메뉴판에다가 그리고 이런 경우까지 생겼어요. 일본인 메뉴판과 한국인 메뉴판의 가격이 달라요. 한국 메뉴판이 더 비싸다는 거예요. 비싸요. 바가지 씌운다는 거죠. 네, 여러분 그래서 들어가서 제일 먼저 칸코쿠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앉아 계세요. 그리고 이 뭐 메뉴판 뭐 어디 있는지 이렇게 드린 분들이 뭐 가면 일본 메뉴판 주잖아요. 그거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칸코쿠하고 한국 메뉴판 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가끔 어떤 데는 일본 메뉴판 뺏어가려고 해요. 그럼 놔봐 이러면 되게 미안해하는 게 가격이 한국 메뉴판이 더 비싸. 그래서 요즘은 확실히 일본 가면 대접받죠. 네. 야, 그러면 지금 한일 격차는 그러면 어느 정도 줄었고 누가 더 잘 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MZ세대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한국이 더 잘 삽니다. MZ세대 기준으로 했을 때는? 네. 그리고 중산층 기준으로 했었을 때, 그리고 30, 40대, 50대까지도 한국이 더 잘 사는데요. 문제는 부유층. 일본이 훨씬 잘 삽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죠. 워낙 경제 대국은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일본의 그 최상류층들은, 그러니까 일본의 3%, 상위 1%들은 한국의 상위 3%, 1%보다 소득이 더 좋아요.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일본 경제가 이번에 30년, 20년 탈출했다는 분들도 있는데 진짜 경제는 불활한 건가요? 아니면 탈출한 정도인가요? 뭐 아직까지 몰핀 맞고 있는 겁니다. 네. 아직은 탈출했다고 이렇게 속단하긴 이르고요. 일본도 뭔가 예전과는 분명 달라졌는데 미래 신산업에서 명확한 아직 그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요즘에 그럼 혐한 분위기는 좀 어때요? 이게 좀 안타까워요. 저도 사실 감정적으로 당연히 일본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미디어에서 일본에 대해서 섭섭한 걸 너무 세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 결국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장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냐면 야후 재팬에 가보면요. 그 상단의 메뉴에 지금은 없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단 메뉴에 바로 하나 누르면 하위 뎁스가 나오는데 거기 한국 소식만 전달하는 그 뎁스가 하나 있어요. 거길 들어가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강도 높게 한국에서 일본과 관련돼서 어떤 보도들을 하고 있는지 아주 정리해서 보여줘요. 근데 우리 좀 세게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한일 감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를 너무 여과 없이 이렇게 던지다 보니까 일본의 MZ들 중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선망하고 동경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이거를
그런 거 보고 나면 기분 상해서 반감 가지게 만드는 게 있고요.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은 어느 정도로 일본 청년들을 걱정했냐면, 아니 대일본 제국의 청년들이 어떻게 한국의 스타들과 한국 노래를 부르면 한국에 가보는 걸 동경할 수가 있느냐, 한국말을 배울 수가 있느냐. 시니어들은 그 걱정을 할 정도로 분위기가 좋은데, 우리 스스로 너무 혐한 감정을 조장할 필요는 없고 그냥 객관적으로 우리가 요구할 거, 섭섭한 건 얘기는 해야 되지만 너무 센 얘기들, 댓글 보면 센 게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그건 좀 우리도 좀 자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건 뭐 다른 의도는 아니고요.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이웃집하고 사이 안 좋아서 좋을 거? 없어요. 없어요. 자, 교수님 가시기 전에 10분 경기에서 제가 궁금한 거 딱 두 가지 파트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뭐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결혼을 되게 하고 싶어 하는, 네, 그렇죠. 지금 결혼할 사람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하고 싶어 하는데 늘, 그래서 궁금한, 결혼할 때 다이아몬드 반지 주는 이유 뭐예요? 이거 너무 궁금해서요. 예전에는 여성이 누구랑 결혼을 논의했다가 파혼을 한다는 건 여성 입장에선 마치 남자도 치명적이지만 여자도 엄청 치명적이죠. 여자가 훨씬 치명적이죠. 네, 여자는 마치 한번 갔다 온 것 같은 느낌까지도, 뭐 요즘은 아무 문제 없지만 옛날엔 그랬어요. 특히 농경사회에서 태어난 곳에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입장일 때는, 예를 들어서 누구네 집 둘째 딸이 누구랑 한참 연애해서 결혼 직전까지 갔다가 파혼했잖아 하는 순간 그 여성분에겐 세컨 찬스가 없어요. 그러니 여성은 어떤 게 필요하냐면, 남성이 야, 나 너 사랑해, 나 너 좋아해, 너 진짜 내가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말은 얼마나 잘합니까? 그거를 어떻게 보면 금액적인 징표가 필요하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이 연애하고 결혼할 것처럼 얘기하다가 갑자기 말 바꾸면 이 여성분은 데미지가 크잖아요. 그렇죠. 내가 확신할 수 있게끔 뭘 해줘. 계약서 쓰는 것도 우습고 하잖아요. 그치. 그런데 정말 적지 않은 돈이 들고 어떻게 보면 1년 이상의 소득이 다 투여될 수 있는 고급 다이아 반지를 주면서 이게 내 마음이야 하면, 남자 입장에서는 일종의 시설 투자를 한 거잖아요. 야, 저놈이 이렇게까지 주고도 뒤통수 때릴 수는 없겠지. 그 징표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세계적인 다이아몬드 회사인 드비어스가 잘 이용한 거죠. 또 상업적으로 이용한 거죠. 결혼은 다이아몬드 반지와 함께, 영원한 다이아몬드 반지로 결혼의 영원함을. 딱 그러니 여성들이 적어내. 그리고 남성들도 내가 진짜 내 진심을 이걸로 전달해야겠다. 이런 게 맞물리면서 완전히 무슨 국제적인 관습이 됐어요. 그래서 드비어스가 국제적인 엄청난 큰 회사가 된 거죠. 교수님도 다이아몬드를 하셨나요? 당연히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돈 많이 벌어라. 마지막으로, 미는 누구와 결혼해서 사는가? 누구랑 사나요? 이것도 좀 불편한, 경제학자들은 왜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진실을 자꾸 확인해 봐요. 왜냐하면 경제 중에서 우리가 유쾌한 것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살펴봤더니 미모는 희소성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일으키기가 쉬워요. 그리고 이런 그 부가가치에 대해선 상당 부분 다른 것과 등가로 교환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남성의 학력 수준과 또는 남성의 능력과 아니면 남성의 뭐 소득 수준 뭐 이런 것과 미모가 비례하더라.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확인되는 그런 통계들을 확인한 거죠. 그러면 만약에 남성분이라면 미인분과 결혼하거나 연애하고 싶다면 내가 능력이 있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뭐든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여태까지 그래 왔었다. 여태까지.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교수님이 살짝 찔릴 수 있는 질문을 하면서 제가 늘 하는 질문이기도 한데, 저랑 매주에 러닝을 하거든요. 우리는 왜 매번 다이어트에 실패하나요? 제가 교수님한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영상에서는 교수님하고 하지만 사석에서는 형, 동생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저랑 이제 러닝을 하는데 현재 1년이 됐거든요. 기록이 늘 똑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체중도 그대로야. 저는 그 사이에 되게 더 건강해지고 체중도 슬림해지겠는데 되게 신비롭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러닝을 했더니요. 밥맛이 너무 좋아요. 자, 우리 왜 다이어트 실패하나 얘기해 주세요.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도 해드렸는데요. 뭐 사실 그거는 여러분 제 친구를 위해서 책을 사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파면과 그다음에 일본 경제와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 좀 여쭤봤는데 오늘 제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미국 나스닥이 엄청나게 폭락을 했더라고요. 그거 많은 분들 걱정하실 것 같아요. 미국 나스닥 끝난 건가? 아, 이제 AI가 끝난 건가? 미국 시장이 이제 그냥 피크아웃 하는 건가? 투자 중 한마디로 주고 하신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이거는 더 나은 미국이 되기 위한 일종의 성장통이다. 본인 임기 두 번째 임기에는 주식시장보다는 뭔가 체질 개선을 하는데 더 신경을 쓰실 것 같아요. 그것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경기 부양은 좀 뒷순위에 있겠구나라고 인식시키는 요소가 돼버렸고요. 그게 미국 증시에 걱정을 끼치게 된 직접적인 요인이고, 두 번째는 AI의 테마로 인한 돈의 흐름과 판은 이미 다 짜졌어요. 그럼 그 다음 스텝이 나와야 되는데 AI 피지컬이라고 불리우는 로봇인데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판세가 어떻게 될지가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그런 휴명기가 같이 겹쳐서 지금 미국 증시가 좀 주춤한 것 같고요. 저는 일각에서 얘기하는 뭐 대공황이니 대폭락이니 그렇게까지는 아직 우리가 우려할 필요는 없고, 이 조정 국면이 분명 들어간다. 이게 얼마나 길지는 모르겠지만 짧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공황급까지는 아니에요. 아직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말자. 자, 오늘 교수님 모시고 10분 경제 이야기 가지고 많은 이야기 들었는데 다음번에 또 오늘 못다한 질문 드리면서 재밌는 콘텐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박정희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